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2월 1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가끔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딱 그랬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판결을 하나 내렸는데요. 일론 머스크한테 테슬라 스톡옵션 74조 원어치를 반환하라고 내린 판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판결이 테슬라 주식을 딱 9주 갖고 있는 소액주주가 낸 소송에서 그 소액주주 손을 들어준 그런 판결이라는 건데요. 이 보상은 2018년에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한테 지급을 결정한 그런 스톡 옵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인 그 소액주주하고 합의될 때까지 무효로 해라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요. 세계 최대 부자가 자기 회사 지분을 74조 원어치 날릴 수 있게 된 판결이 나온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연방법원에 가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까지 봐야 되지만 판사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보상을 결정할 때 일론 머스크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결정하는 이사회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승인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부자입니다. 순자산이 270조 원 넘는데요. 사실 이번 판결로 70조 원 넘게 자산이 빠지면은 세계 부자 순위에서도 4위로 밀려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배권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초기부터 참여해서 이렇게 키운 사람이고 미국 기업가의 상징 같은 사람인데 자기 회사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그때 58조 원이 들었는데 그거 마련하려고 테슬라 주식을 많이 팔았고 그래서 지분이 13%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 스톡 옵션 받으면 한 20%쯤 되니까 그 정도로 지배할 수 있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국이 놀랍다고 말씀드린 건 바로 이런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도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가라도 또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라도 그 사람이 그 기업에 대해서 지배권을 놓칠 수도 있어도 원칙에 어긋나면 그냥 무효라고 판결할 수 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아무리 소액주주라도 그 사람이 단 9주밖에 갖고 있지 않은 주주라도 그 사람 말이 맞으면 손 들어준다. 이게 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한 거죠.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경영자의 보수를 결정해야지 경영자가 자기가 받을 돈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원칙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세계 최대 부자든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그냥 원칙을 확인을 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래도 미국이 놀랍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원, 또 우리나라 국회, 또 우리나라 행정부 이렇게 원칙대로 판결하고 법 만들고 또 집행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한국의 최고 부자,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런 분하고 삼성의 소액주주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소송이 붙으면 그 판결을 정말 원칙만 가지고 내릴 수 있을까요? 미국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나오실 거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정책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무섭게 파헤쳐 주신다고 합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강정수 더코어미디어 총괄 에디터 강정수 박사님 나오실 텐데요. 미국에서 요즘 난리 났죠.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그게 가진 의미가 뭔지 AI 이재명, AI 윤석열, AI 한동훈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도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대표님 바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 항상 기대가 돼요. 네, 오늘도 또 끝까지 한번 파헤쳐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발표했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폐지 정책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 했어요. 네, 일단 모처럼의 정책 토론 이런 식의 뭔가 정책을 놓고 강론을박이 오가는 이런 토론이 얼마만이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적자라는 게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죠. 그런데 어느 정권도 사실 제대로 파고들지 않았다라는 반성도 들고요. 지금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30년 뒤를 볼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겠다. 근데 사실 보면 한국 사회가 그동안 30년 뒤를 내다본 그런 정책 토론이 얼마 있었는가
반성도 들죠. 얼마 전에 그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개혁 이슈를 가지고 8시간 반 동안 시민들과 끝장 토론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한국 사회는 과연 이 무임승차 논란을 가지고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은 그래서 뜨거운 감자를 집어들었다라는 데서 일단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공방으로 다룰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마크롱 대통령이 8시간 반 그렇게 토론하셨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그렇죠.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계신. 그리고 지금 연금 개혁은 이번 국회에서 손도 못 대고 지금 이제서야 뭐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비교하자면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이런 문제적인 상당히 건전하다. 문제적인 좋지만 이제 뭐 강론으로 들어가면 논쟁한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짚어주시죠. 일단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공사 적자가 심한 건 사실이죠. 올해 나왔던 이야기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도시노인들만 혜택을 본다. 이것도 참신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손실을 빚고 있는데 이게 도시에 사는 노인들 또 특히 지하철역에 가까운 노인들만 혜택을 본다. 지하철에 멀리 사는 노인들은 버스는 혜택이 안 되니까요. 걸어 나와서 지하철역에 와서 무료로 지하철을 타더라라는 것도 이야기를 듣고 보면 이거 뭔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보면 어딘가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보면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없앤다라는 건 과거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논란 때도 비슷한 그 접근이 있었는데 왜 부잣집 아이들에게만 공짜로 밥을 주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면 밥을 주겠다. 무상급식 없애자라고 접근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하철 탈 일이 없는 시골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니 일단 이걸 없애자. 그리고 따로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일단 상당히 성격은 다르지만 어떤 이제 그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때는 그 무상급식 때는 네. 그냥 무상급식을 없애고 모두가 돈을 내게 만들고 가난한 아이들은 따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였는데 대안이라는 게. 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모든 노인한테 다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시골에 계신 노인들은 애초에 1년에 뭐 버스를 몇 번 탈 일이 없겠지만 그 노인들의 더 필요한 노인들,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버스나 지하철 많이 탈 수밖에 없는데 이 노인들 혜택을 크게 줄이는 거고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시골에서 대중교통 접근이 아예 뭐 많지 않은 분들에게 사실 이제 10,000원씩 주는 것들은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또 그 복지가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무임승차가 보편적 복지인데 이걸 없애고 10,000원씩 주는 게 보편적 복지인 것처럼 논의가 충돌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준석 대표는 아시겠지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과거 이제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도 보면 선별지원금이 맞다고 주장을 했었죠. 이 정확하게 이 무상급식 논란 때와 비슷한 논리들을 보수 진영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10,000원 이용권을 지급을 하게 되면 가난한 노인들은 더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네. 가난한 노인들은 무임 지하철 무료로 탈 수 있던 것을 못 하게 되고 그렇죠. 10,000원 혜택만 받으니까 훨씬 손해를 본다.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무임승차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더 큰 그 타격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농촌이나 아니면 중소도시에 이렇게 지하철이 없는 데 사는 분들은 그래도 10,000원 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 지나서 보면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는 데도 있고 충남 서천군처럼 100원 택시 같은 거 도입을 해서 노인들이 언제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무료에 가까운 콜택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하고 지역이 차등이 나니까 다 없애고 10,000원씩 주자라고 접근한 곳과 각각 지역에 맞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죠. 지역은 지역에 맞는 대중교통 자체가 없는 지역에 맞는 다른 이제 공공교통에 대한 혜택이 필요할 것이고 도시는 도시대로 어떤 이제 접근성에 대한 그 대책이 필요할 텐데 이걸 없애고 10,000원으로 바꾼다라는 건 오히려 그 보편적 복지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하철 많이 이용하시는 가난한 노인들한테 굉장히 이제 타격이 그렇죠. 갈 거다 이런 걱정이시네요. 네, 그렇고요. 예. 네, 문제를 조금 하나씩 좀 네네. 짚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적자도 커지고 문제가 네. 많이 생기니까 그거 무임승차는 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일단 이게 그 무임승차라는 게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것처럼 그 뭐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적자는 고스란히 이 공사가 떠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이고 뭐 노인들이 몇 명 더 탄다고 해서 갑자기 뭐 비용이 늘거나 하진 않죠. 근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계산도 있었어요. 노인들이 각 지하철 경로석당 3명씩 타면 전체 무게가 얼마여가지고 더 이 실제 비용이 늘어난 것도 맞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 본질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은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를 때 첫 번째 포인트고, 뭐 무임승차가 너무 많으면 운행 횟수를 늘려야 되거나 뭐 증설해야 될 수 있지만 핵심은 또 그게 아니죠. 그리고 뒤에 데이터를 보시겠지만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또 겹치지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용이 줄어들고 낮 시간에 이 직장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용률이 늘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노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전체 승객 대비 돈 내는 승객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지하철 수익성이 악화되는 건 이 무임승차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결국 같은 이야기지만 돈 내는 승객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갈수록 돈 내는 승객이 줄어들면서 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화면에 그림 나오네요. 네네. 네. 이 회색 부분이 이제 무임승차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율인데요. 우리가 1984년부터 이 무임승차를 도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4%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왜 조그맣죠. 근데 지난해에는 이게 17%까지 늘었고요. 2050년이 되면 40%, 2070년이 되면 거의 절반 가까운 승객들이 무임승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의 핵심은 무임승차가 늘어서라기보다는 돈 내는 승객이 줄어든다라고 접근을 해야 이제 새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든다 하여튼 돈 내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다.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돈 내는 사람이 돈을 더 비싸게 내게 하거나 더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노인들이 또 한편으로 이준석의 대안은 노인들에게 돈을 더 내게 하자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애초에 이 무임차 제도의 근본적인 철학을 바꾸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무상급식하고 좀 비슷한 그런 네네. 데자뷰가 딱 떠오르네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다 무료로 급식을 하자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부잣집 아이한테는 돈을 받자. 그러니까 모든 노인이 다 어쨌든 도시에 있는 노인들만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철 다 무료로 타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 받자가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 양상은 다르지만 기본 철학 자체가 결국은 보편적 복지를 무너뜨려서 어떤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래도 네. 그 적자 문제는 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어르신들이 요금을 그렇죠. 더 내게 되면은 적자 문제가 좀 완화는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65세를 70세로만 늘려도 한 25에서 34%까지 적자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고요. 한 1,000억 정도가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노인들과 별개로 애초에 지하철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하철의 적자가 노인들 때문이다로 할 게 아니라 지금 돈을 내는 사람들도 지금 수송 원가가 한 2,000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 지하철 요금이 기본 요금이 1,400원부터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 500원 이상, 600원 가까이가 우리가 돈을 내고 탈 때도 직장인들이 돈을 내고 탈 때도 한 600원 정도가 탈 때마다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한 번 그래서- 찍을 때마다 우리가 그렇죠. 한 500원씩 그 지하철 공사에서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적게 내서 적자가 나는 걸 거꾸로 노인들이 무료로 타니까 적자가 난다라고 상황 프레임을 왜곡하고 있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 입장에서는 이 노인들에게 돈을 다 받으면 이게 다 얼마만큼 수익이 될 텐데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적자라고 계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임승차 고객을 빼더라도 애초에 우리가 지하철을 싸게 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접근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또 무임승차자 비율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연간 네. 25억 건 정도, 하루 670만 명 정도가 이제 무임승차를 하고 있고요. 이게 국철까지 포함한 구간인데 봤더니 이게 전체 이제 승객인데 672만 명이 승객인데 무임승객은 119만 명 하루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기 그림에 보시면 비율로는 17% 정도. 17% 정도. 전체 보면 이 연두색이 좀 줄어드는 추세고 특히 네네. 코로나 때 줄었죠. 근데 이제 무임승차 고객은 연두색이 돈 내는 사람, 네. 파란색이 돈 안 내는 무임승차 사람. 고객인데 네, 이 비율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5에서 17%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임승차가 늘어나서 적자가 늘어난다기보다는 돈을 냈던 사람들이 돈을 안 내는 이제 노인들을 옮겨가면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문제를 결국 그래서 지하철 요금을 늘리거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노인들이 좀 더 사회 활동이 많아지니까 무임승차 연령을 좀 높이거나 근데 사실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거는 사회 구조 전반적으로 바꿔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정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국민연금 개시 시점을 뭐 조정한다거나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당장 65세를 75세로 늘려버리면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 출퇴근하는 분들은 너무 이게 지하철이 지옥철이니까 네.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그 자리가 없고 못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네. 문제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출퇴근 시간대는 그 노인들이 사실 통계적으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지하철이 굉장히 혼잡하기도 해서 있지만 정확히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비율로 나타내 보는 건데요. 이제 실제로 보면 9시 이후에 10시부터 늘어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그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은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피크타임 이용 때에는 무임승차 이용객들이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래도 네. 아까 보편적 복지 그 얘기가 다시 자꾸 생각이 네네. 나는데 저는 그래도 버스는 지금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바우처로 지급을 하면은 바우처를 좀 충분히 10,000원이 아니고 충분히 네. 많은 액수를 지급한다면 그게 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건데요. 그러니까 노인들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 국민 무임승차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오, 왜냐하면 기후변화 이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추세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수록 이제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사회 전체적인 효용이 늘어난다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죠. 오늘 오면서 살펴봤더니 영국 같은 경우는 도심의 혼잡 통행료가 하루에 2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도시 안에 차를 몰고 가는 게 너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지만 뭐 미국의 맨해튼 보면 네네네. 그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맞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웬만하면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도시 설계 잘 돼 있죠. 지하철도 촘촘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외국에도 보면 지금 뭐 뒤에 9유로 티켓도 있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차를 놓고 오면 오히려 이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에 실험했던 게 한식으로 실험했지만 하루 차를 놓고 오면 한 6,000원 정도 운전자들에게 돈을 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몇 달 실험을 해봤더니 차를 놓고 다녀도 뭐 다닐만 하구나. 그래서 이제 아예 19%가 습관을 바꿨더라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논의할 거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만들고 그러면 지금도 비용 부담이 큰데 그 비용 어디서 나올 거냐?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고 이걸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이걸 시골에서 할 수 없겠지만 도시에서라도 극도로 혼잡한 서울에서라도 이 자가용 운전자들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그 비용을 대중교통을 돌려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걸 근데 지금 노인들을 돈 내게 만들자라고 하는 건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무임승차 관련 논문들 살펴보면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는데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줄일 경우에 노인들도 자가용을 타는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가난한 노인들은 지하철 이용을 줄이게 되겠죠. 아니면 더 부담이 늘어나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겠죠. 부자 노인들은 공짜니까 탔던 지하철을 안 타고 자가용을 사거나 자가용 이용을 늘리게 돼서 오히려 더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안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재산이 있고 이런 분이라도 네. 소득이 일하실 때보다 훨씬 줄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강남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소득은 작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비용에 되게 민감해요. 교통요금 네. 조금 오르면은 네. 차라리 차를 타고 자동차 몰고 가고 말지 이런 경우가 요즘 70대까지도 막 운전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독일의 9유로 티켓을 석 달 동안 실험을 했잖아요. 한 뭐 1,400원 정도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하시게 했더니 네. 한 번도 대중교통을 타지 않는 사람들 17%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 실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좋더라. 아니면 환경을 생각해서 나도 자가용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라는 네. 태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대중교통을 좀 더 강화하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 지하철이 적자가 난다면 이 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해법을 찾아야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여러분 이제 돈 내고 타세요로 말하는 건 오히려
노인들을 대중교통에 멀어지게 만들거나 그럼 우리도 노인이 될 텐데 아니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해서 좀 더 싸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의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좀 모아야 되겠죠. 저는 아까 지하철 적자 말씀하시고 우리 1,500원 찍을 때 2,000원 사실 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요거 몰리자고 할 줄 알았더니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만약에 500원이 적자가 난다면 그 적자를 지금은 사회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도시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는 공기업이고 그 어떻게든 정부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결국 세금으로 500원을 메꾸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걸 이 형식상 지하철 공사의 이 적자로 메꿔줄 게 아니라 이걸 정부가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이 보존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더 지하철의 서비스를 더 개선하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서 사회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 줄일 것인가 이런 방향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명확한 방향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네네. 아, 잘 될까 모르겠네. 일단 네. 제가 궁금한 거 네네. 한 가지. 그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하고 네. 이준석 대표하고 네. 또 토론을 했었어요. 네네. 제가 그거 아주 흥미롭게 봤었는데 네네. 거기서 나온 얘기 보니까 이 대한노인의 회장님이 그 지하철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 오히려 국가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무임승차로 손실이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70%를 보존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계산이 뒤에 깔려 있는 거는 만약에 이걸 노인들의 돈을 받을 경우에 노인들의 이용률이 30% 정도 줄어들 거라는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이용률 정도를 정부가 보존해 준다라는 게 이제 실제로 세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한노인의 입장은 좀 더 이 지하철 맨날 적자라고 하니까 이걸 좀 더 정부 보조를 늘려서 이걸 지하철이 좀 더 이렇게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걸 노인들 탓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네.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행으로는 어쨌든 어르신들이 지하철 타시면은 그 중에 일부를 중앙정부가 네네. 지하철 공사한테, 지방 지하철 공사한테 보전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또 네. 9유로 티켓이나 49유로 티켓, 뭐 기후동행 카드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다른 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하나 전제에서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 이게 노인들의 무임승차 비용을 보존해 준다.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대중교통 이용을 낮게 책정해서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가 보존해 준다. 거기에는 이제 물론 노인들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기대 수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실도 잡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하철 요금 아까 500원 정도 싸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보존해 주는 것도 되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낮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리고 일부는 무임승차를 하는 이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정부가 보존해 준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이제 노인들이 무임승차 하니까 그 비용을 보존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프레임을 왜곡하는 거기도 하고 본질을 약간 뒤흔드는 거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저렴한 대중교통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다라는 데서 논의를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김호일 대한노인회장하고 토론할 때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경마공원역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 좀 불편했어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그냥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데 제가 데이터를 또 뽑아왔어요. 이게 뽑기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일단은 경마장역이 최다라는 건 이 워딩을 보면 4호선에서 그렇다는 건데 4호선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비율만 많을 뿐이지 33%니까요. 많을 뿐이지 실제로 숫자는 또 많지가 않아요. 똑같이 4호선이지만 4호선 회원역이 좀 더 많기도 하고요. 전체 노선으로 보면 종로상가역이 당연히 제일 많죠. 46만 명. 그리고 청량리역, 그다음에 파고다공원, 제기동도 많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마장이 최다라는 건 이 이용 비율로 4호선에서 가장 많다는 건 사실인데 교묘하게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본질을 왜곡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이야기를 꺼낸 건 굉장히 이준석의 패착이었다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전체로 네. 좋은 논의를 꺼내놓고 왜 이렇게 노인 혐오 발언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했느냐. 노인들이 도박하러 간다라는 취지로 말한 거라면 이건 굉장히 갈라치기 발언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경마하러 가는 노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무임승차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이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무임승차를 폐지하면 노인들 밖에 안 나올 거다. 거꾸로 말하면 공짜니까 많이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노인 폄하 발언일 수도 있는데 모두 본질과 거리가 먼 발언들이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교통복지 차원에서 더 많이 여행 다니고 나들이 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것에 기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이제 안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근데 그런 데이터 다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딱 이게 분석해가지고.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서울시에서 사실 이게 박원순 시장 때 정말 잘 해놨는데요. 모든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역에서 누가 얼마나 많이 타고 무슨 역에서 얼마나 많이 내리고 시간대별로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방송 준비하면서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59만 줄짜리 엑셀 파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네. 컴퓨터 거의 버벅거려서 막 터질 지경인데 그 데이터들이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무슨 시간대에 어디서 많이 타는지. 아까 노인들 보면은 직장인들은 가장 많이 탑승하는 시간이 7시에서 8시 사이고요. 가장 많이 하차하는 시간은 8시, 9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1시간 가까이 타고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될 거고요. 노인들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10시 이후에 많이 이제 외출을 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처럼 이렇게 일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어떤 뭔가를 왜곡하려고 하면 금방 뽀록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큰 건 안겼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사실 정보 공개 운동 하시는 분들은 네.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열린 데이터 광장, 열린 서울 데이터 같은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들은 다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서 보지 못하니까 이정환 대표님께서 열심히 네, 보시고 네. 계속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네. 그 노인 할인하고 이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럼 외국은 어때요?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100% 무료인 곳은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 결과로는 그거 없습니다. 없는데 9.15 티켓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 9.15 티켓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전 국민 보편적으로 도입한 경우도 있었고. 그건 나이에 상관없이 네네. 누구나 살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 티켓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도시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내고 뭐 5천 원에 10,000원 정도 내고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쿠폰을 사면 40%, 50%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프랑스도 62세 이상의 할인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도 만약에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이제 그 편차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 노인들에게 사실 무제한으로 할인 요금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월 10,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쿠폰을 월 10,000원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40% 할인 학생 요금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좀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보다 좀 더 할인된 가격에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지급하면 어떨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자 그걸 포함해서 이 공공운송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하철은 좀 억울하기도 한 게 지금 이제 이명박 시장 때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버스의 적자는 다 지금 서울시에서 메꿔주고 있잖아요. 준공영제라고 해서. 네, 준공영제. 그렇게 하고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인천이나 지방도시로 가면 아예 이제 완전 공영제를 검토하고 있거나 도입한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면 굉장히 이제 쾌적한 서비스, 그다음에 노선이 적자가 나더라도 필요한 노선을 이제 설계해서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우리 지하철은 이렇게 적자를 방치하고 그리고 적자를 이제 예를 들면 방망경영이다 해서 맨날 이제 노조가 파업하게 만들고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가장 이 친숙한 대중교통을 이렇게 열악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가라는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얼마든지 이 대중교통을 강화하고 공공복지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후퇴하기보다는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도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그 정부하고 네네. 그 지자체 뭐 서울, 네네. 경기, 부산 이런 데서 좀 그렇죠. 내놨죠. 지금 이제 기후 동행 카드가 지금 이번 달부터 시작돼서 일주일 만에 26만 장이 팔렸다고 하죠. 네. 한 달에 62,000원 그 패스인데 사실 이제 굉장히 출퇴근한 사람들은 41회 이상 이용하면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본전을 뽑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출퇴근하는 분이 아니라면 약간 고민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서울에 정부에서 하는 K패스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이제 경기도 패스도 있죠. 그리고 부산에는 부산 동백 패스도 있고 이게 사실은 그랜드 플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이런 것도 줘라고 하는 선심성 좀 돈 나눠주기 정책 같은 것처럼 비춰지고 국민들도 이거 그냥 단순히 할인 혜택 같은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후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늘리고 탄소를 저감한다는 차원에서 그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 차원의 이런 것들 좀 조율해서 하나의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네.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얘기는 국가 차원에서 하자는 거니까 네, 제 네. 생각에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네. 이재명 대표도 잘 받아서 이번 총선에서 그렇죠. 네, 대안을 이런 논의를 만들어야 가지고 되겠네. 기후와 지속 가능성, 뭐 사회적 연대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좀 정책 논의, 정책 토론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이준석 대표 제안에서 시작해서 네. 이 대중교통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고 우리 총선에서 뭐가 이 쟁점이 돼야 될지까지 짚어봤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라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박사님, 더코어 총괄 에디터 맡고 계시죠. 나오셔서요. 오늘은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사건으로 촉발된 이 AI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오실 때마다 인기 폭발입니다. 아, 무슨 말씀입니까? 네. 테슬라 때문에 인기 있었던 거죠. 네. 테슬라도 굉장히 논란인데 어쨌든 네. 근데 오늘은 테일러 네. 스위프트. 네. 이게 지금 외신에 보니까 뭐 보통 난리 났죠. 사건이 아니던 완전히 너무- 난리던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그 딥페이크 사건이 어떤 건지 일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 음란물,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포르노 이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이 딥페이크가 X라 텔레그램에서 먼저 유통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트위터 X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X에서 올라왔는데 X에서는 여러 계정에서 복수의 계정에서 이게 올라왔고 열 몇 개 계정을 삭제를 했는데 마지막에 계정을 삭제를 하는데 이게 벌써 4,500만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또 다른 SS로 퍼날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7천, 단일한 이 이미지가 7천만 회가 넘게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 이제 심지어는 백악관까지 나서서 이건 뭔가 규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하원에 사실은 계류적인 법안이 있었어요. 딥페이크 금지 법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논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뭐 이거 천천히 하지라고 하면서 논의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 사회적으로 지금 들끓고 있는 거고 또 가장 강력하게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들. 이 팬들이 프로텍트 테일러 스위프트 해가지고 운동을 하나 조직을 해가지고 이 지금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되게 지금 정치권에다가 압력을 넣고 있죠. 워낙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일러 스위프트는 2023년 미국 그러니까 원래도 유명하지만 거의 2023년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라고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러한 예능인이 이러한 사건을 당했다고 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이런 지금 사건이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그 운동을 조직했군요. 스위프티가 예, 그죠. 그러니까 팬들이. BTS의 아미 같은 네네, 그런 그 팬들이. 팬덤이죠. 네, 그분들이 이제 각 지역의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지금 항의 서한 보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것이 되게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어떻게 아까 뭐 트위터 네. X에서
약간 그러니까 삭제를 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네네, 상대는데 어떻게 사실은 이제 대응하고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이것도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는데 2022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 플랫폼에 가해지고 있었던 모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혐오 발언이라든지 증오 발언이라든지 허위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삭제하는 이런 팀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이 팀 인원을 정말 대폭 줄였어요. 대폭 줄이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던 것은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플랫폼으로 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대응이 늦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갖고 있는 데서 이런 데 부분에 이제 잘 대응을 했냐, 또는 텔레그램이라든지 왓츠앱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에서 제대로 대응했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AI의 진화 속도가 이 대응하는 능력들을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사실은 그렇게 영향력도 크고 사실은 스위프티는 하여튼 BTS의 아미를 능가할 네. 정도의 조직력과 지금 네, 네. 그 구매력까지 가지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구매력도 근데 가지고 이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면은 이렇게 지금 트위터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이 트위터 X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전체적인 생각도 문제죠. 드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또 있었던 게 또 그 한 주 전에 이제 공화당의 어떤 예비 투표였던 그 뉴햄프셔 투표에서 바이든 목소리가 이제 가짜로 로봇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로봇콜. 네, 그래서 바이든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바이든 가짜 딥페이크죠.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투표하러 가지 말아라. 이렇게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놀라게 되는,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예를 들자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회사를 2개를 아예 구매를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구매를 했고 여기에 뒤집사는 민주당도 하나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선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었고, 여러분들 작년에 뭐 예를 들면 딱 시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한했을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공식적인 발표를 한 그날 그 공화당에서 완전히 딥페이크로 만들었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문제 삼지는 않았거든요.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라면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가 망할 거다. 그래서 국경선이 무너져서 멕시코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 은행들이 다 도산할 거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발생할 거고, 이러한 디스토피아가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바이든이 재선되는 세상이다 해가지고 그거 여기 출연하는 바이든이 직접 나오는데 그것도 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고요. 뭐 이러면서 바이든이 축배를 드는 장면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세상은 망해가는 장면들 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그걸 공식적으로 공화당 유튜브 계정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이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심지어는 상대방 후보가 됐을 때 이 세상이 망한다라는 시나리오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선거를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아예 선거 운동으로 직접적으로 이걸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 그 네. 로봇콜 얘기도 그렇고 이런 거는 사실은 스위프트는 우리나라에도 N번방 사건이라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디지털 성범죄. 네. 그런 생각도 나고 그 로봇콜은 완전히 또 조작이니까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범죄 아닌가요? 꼭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개입되지 맞습니다. 않아도. 사실은 테일러 스위프트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N번방 사건도 있었고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는 지금 벌써 딥페이크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포르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가 넘쳐나고 있고 지금 BBC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이 피해자의 99%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 여성인데 이 여성들이 대부분 뭐 어떤 여성이냐면 유색인종이라든지 힘없는 여성들, 뭐 어떤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 살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항의도 못 해보고 또 자기의 영상이 그렇게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것이 이제 딥이 이제 딥러닝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 조작된 어떤 이 영상물들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목소리라는 것들을 다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딥페이크 만드는 것이 나름대로 돈이 들었어요. 기술도 알아야 됐고. 네네네.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해커들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기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흔히 말하는 이 범죄에 참여를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밝혀진 거는 바이든의 목소리를 조작한 것은 11랩스라고 해서 유니콘이에요.
여기에서는 유니콘 기업일 정도로 AI 기업인데 뭐냐면 1분 정도의 목소리를 우리가 유튜브에서 따서 올리기만 하면 모든 목소리를 다 만들어주고 전 세계 21개 언어로 다 만들어주고 한국어로도 만들어줍니다. 아,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서 네, 11랩스에 들어가면 여러분 한 달에 11달러예요. 11달러만 내면은 그냥 대단히 많은 음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걸 만들었던 의도는 뭐였냐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날 하루 출연을 못 하세요. 만약에 몸에 안 좋아서. 근데 미리 해가지고 목소리를 따놓으면 텍스트를 입력해 놓으면 진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들 목소리만 하는 것이 이제 11랩스고 헤이젠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번에 방글라데시 선거에서 악용됐었는데 헤이젠이라는 서비스는 24달러인데 인물까지 그러니까 사람 인물까지 그대로 해가지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목소리도 이런 되고, 것도 되고, 네, 목소리, 손짓도 되고. 손짓. 그래서 지금 방글라데시 선거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미국, 지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여당이 이제 조금 미국에 반대하는 정치 집단이거든요. 야당의 대선 후보가 미국 정보기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뉴스데스크 같은 이러한 포맷을 갖다 놓고 인공지능이 나와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이게 선거기간에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런 건 완전하게 명백하게 허위 정보를 가지고 한 거죠. 근데 이것을 만들었던 기술이 미국에 있는 헤이젠이라는 서비스인데 월 24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022년 11월 말에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생성 AI가 정말 작년에 2023년부터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눈 뜨면 기술이 좋은 기술이 달라가지고 이런 유사 서비스들을 갖다가 경쟁적으로 지금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엔 정말 많습니다. 한국도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접근성이 좋아진 거예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저렴한 거죠. 그러니 이메일 쓰듯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와 이것이 과거의 딥페이크하고 과거의 엠번방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어떤 전문가는 이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대응도 할 수 있고 지금 뭐 다양한 대응들이 기술적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규제가 명확하게 안 돼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는 여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인들 나왔다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 이 기회로 우리가 법을 바꿔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많이 피해보고 있고 또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의 목소리가 되게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N번방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네요. 그렇죠. 조주빈이라는 그 한 명의 범죄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사실은 또 뭐 제가 숨기려고 하면 우리가 VPN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신 지역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서 접속한지를 속여가지고 미국에서 계좌 추적, 그러니까 계정 추적 못하게 한 다음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개인 사진 4장 정도만 올려놨으면요 딥페이크가 가능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또는 페이스북에 자기 사진, 프로필 사진 또는 카카오톡에 4장 안 올려놓은 사람이 더 적습니다. 그렇죠. 다수는 4장 이상은 올려 있거든요. 유튜브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다 인공지능은 뭐냐면 생산성을 증대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헐리우드가 작년에 파업을 했던 것도 배우들도 지금 인공지능으로 쓰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면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생산 비용을 줄여서 뭔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긍정적인 의도로 기획자들과 만든 사람들은 만들었지만 항상 인류가 그랬잖아요. 기술이라는 것이. 기술은 중립적으로 가더라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 사건으로 대단히 증폭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서 규제도 있고 기술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거 좀 하나씩 말씀해 네, 주시면 우선 어떨까요? 기술에서는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하는 것이 이제 synthesis ID라고 해서 합성 ID라고 해서 일종의 워터마크를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뭐 뉴스토마토면 뉴스토마토로 밑에다가 영상 밑에다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걸 워터마크인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보이지 않고 기계는 읽을 줄 알아요. 아, 이거 인공지능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기술을 지금 계속 많은 대학교에서도 지금 연구 실험을 하고 있고요.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두가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고 이 기술이 아직까지는 또 원래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이거를 탈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울타리가 나오면 탈옥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 기술을 또 돌파하는 기술도 있거든요.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오픈 AI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픈 소스를 대단히 열렬하게 지지하는데 오픈 AI에 대해서는 우려성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람다라든지 메타가 지금 공개한 오픈 소스라든지 또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이러한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제 데스크탑에서 AI를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여기다는 워터마크 제가 안 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규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경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마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걸 뚫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워터마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낙인 같은 건데. 그러니까 낙인 같은 이건 인공지능이 그러면- 만든 생성물이야. 아, 이거는 인공지능이 만들었다인가요? 아니면 인공지능들이 만들었다는 이거는 거예요. 실물이 아니고 생성된 이미지이다. 생성된 이렇게. 이미지다. 그러면 실물을 찍은 게 아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신호가 있으면 X라든지 메타라든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쉽게 걸러낼 수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인공지능으로 걸러낸다고 있고 또는 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다 걸러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방통위에도 이런 걸 걸러내는 사람들이 있고 네네네. 사실은 미국에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다는 건 너무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11달러만 내고 24달러만 한 달만 내도 제가 수십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네네. 이런 시대에 이걸 사람이 다 걸러낸다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걸러내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뉴욕타임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걸 이 딥페이크만 검사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보는 게 그거잖아요. 진짜 왜냐하면 고통스럽다. 하루 종일 보는데 인간이 만든 거는 합법이에요. 인간이 만든 건 합법이에요. 다만 폭력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걸러내는 거지만 그럼 하루 종일 예를 들면 포르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공지능이 만들었냐? 사람이 왔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정신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신 상담을 실제로 받고 있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이거를 다 걸러낸다는 건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걸러내는 노력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워터마크라는 기술이 나온 거고 두 번째 이제 기술이 나온 건 뭐냐면 디지털 포이즌, 그러니까 디지털 독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공지능을 만들 때 거기다가 이렇게 독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사람의 얼굴, 강정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면 생성을 하게 되면 강아지가 나온다든지 고양이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인공지능 업체 쪽에서 해야 되는 네, 건가요? 인공지능 그러면? 업체 쪽에서 이렇게 인간의 이미지에다는 그러니까 독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업체가 아니죠. 인스타그램에서도 제가 사진 올리면 인스타그램에서 다 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의로 내가 내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그렇죠. 따라서. 선의로 만들 수 있고 사실은 필요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었던 지역 언론사에서 방송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기예보를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한다. 네네네. 이런 건 되게 그런 걸 위해서 처음엔 개발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저비용으로 고퀄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다든지 어떤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 AI인데 이걸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에도 찬반 논쟁이 효과가 있다 없다의 논쟁이 있고요.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가장 앞서가는 규제 국가는 중국입니다. 아, 그래요? 중국은 딥페이크를 완전히 제작하는 걸 불법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진핑 갖고 자꾸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중국은 불법화를 했고 영국이 2023년에 온라인 보호법이라는 걸 작년에 통과시켰어요. 근데 온라인 보호법인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딥페이크를 유통하는 사람은 처벌하지만 제작하는 사람은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작은 할 수 있다. 네, 제작하는 할 수 있고 제작하는 사람을 또 뭐 영국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영국에서는 우선 유통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제작에 대한 빈틈이 있다. 사실 이러한 법의 원리가 유럽연합도 지금 이 법안이 초안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라든지 주정부는 몇 개가 지금 법안이 통과된 상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하원 의원들 몇 명이서 그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이 법안이 묵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법 빨리 통과시키자. 근데 이 법안도 연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방법이 나오는데 이 법안도 유통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은 원류를 따지면 이게 아동 포르노의 법안에 있거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동 포르노를 유통하면은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또 하나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영역이거든요. 아니 아동 포르노 유통하는 걸 잡으려고 모든 이메일을 갖다가 흔히 말해서 감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을 막는다는 건 이메일을 다 스크리닝 그렇죠. 해가지고. 이메일도 스크린하는 거. 왜냐하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링크가 있어서 링크 값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동 포르노일 경우에는 처벌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통과를 동의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 그 아동 포르노 링크 하나 잡겠다고 전체
이메일과 전체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카카오톡과 네.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전체 이걸 갖다가 정부가 다 서칭하니까 보고 있다라는 것, 서베일런스 감시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실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사실 저항 운동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유통을 처벌하는 거는 소비자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보지 말라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제작자를 처벌하는 법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은 법안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포르노도 그렇고 이런 딥페이크도 그렇고 똑같이 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소비하는 거는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잠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는 기술력이 좀 있어야 할 수 있었던 시절에서 정말 평범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산을 규제를 하면 그럼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도 규제가 되나요? 아니면 기업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문제는 비즈니스를 뭐냐면 해야 예를 규제가 들자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내용들을 좀 봐야죠. 예를 들자면 아나운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썼다. 예를 들자면 요즘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인공지능 인플루언서들이 많습니다. 네. 기업에서 이거 돈 드니까 이거 저기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인플루언서를 만들어서 이 계정의 그 도달 범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협찬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거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거거든요. 요즘 인공지능 인플루언서라는 것들이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걸 나쁘게 볼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틱톡 같은 데서도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를 쓸 능력이 없으면 AI 아바타. 근데 이 아바타가 진짜 귀여운 아바타가 아니라 실무가 거의 비슷해요. 이런 걸 모델을 써가지고 영상 만들어라. 네네. 근데 이런 건 예를 들자면 산업적인 효과가 긍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드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거죠. 타인의 물을 만들어서 성적인 어떤 물을 그러니까 성인물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규제가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정치 얘기를 조금 넘어가서요. 아까 네. 바이든의 로보콜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그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활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좀 논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한국도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어떤 논의 있었냐면 AGI 일반 인공지능 AGI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와 논의들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도 와가지고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네. 이러면 뭐냐면 전체 우리가 자꾸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이런 쪽에 어떠한 사실 거대 담론이거든요. 이런 거는요. 사실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AGI를 즉 일반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구글도 그런 연구 보고서를 냈거든요. 학자들 200명한테 물어봤더니 200명 다 AGI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들을 지금 지속하고 있었는데 실제 피해자들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약자를 중심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피해가 나오는 쪽으로 규제가 좀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고 미국도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 공화당도 2개의 인공지능 회사를 사고 네네네. 민주당도 하나 샀다는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비용을 아껴서 인공지능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양상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의 규제는 아마 대선 이후에 일어날 거다라고 사람들이 다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논의는 하지만 법안까지 통과될 때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피해들이 이제 속속 유출되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올해 1월에 있었던 방글라데시 선거. 방글라데시만 해도 유권자가 하여튼 인구가 1억 5천만, 1억 7천만 되는 나라죠. 큰 나라죠.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방글라데시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기재하는 건 독재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고 또 작년 11월과 12월에 결쳐져 있었던 아르헨티나 선거는 뉴욕타임즈는 첫 번째 인공지능 선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는 양 후보다 어마어마하게 인공지능을 해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약자 후보들도 예산을 적게 해서 선거운동에 뛰어들어갈 때 선거 홍보물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장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올해가 우리가 슈퍼 선거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가 있었고 또 타이완이 있었고 대만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도 있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미국 정말 거대 언어권 그 인구가 있는 투표권들이 있는 데서 지금 네. 거대 선거들이 있거든요. 영국도 또 선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사용이 될 거고 이러다 보면 무엇인가 여기에서 다양한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들이 사례들이 나올 거고 이 사례들을 모아서 좀 더 구체적인 규제 법안은 출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올해를 좀 지나봐야 조금 더 효과적인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데 근데 당장 올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속수무책인 거죠. 우리나라도 총선이 코앞인데 지금 논의가 좀 있나요? 네, 어때요? 한국은 벌써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치권에서 딥페이크를 쓸 수 없다라는 법안이 발의돼서 이것이 1월 29일부터 효력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95명 정도, 약 100명 정도 미만의 모니터링 요원도 지금 구축을 했고, 네네. 그래서 법안의 결자는 뭐냐면 후보의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딥페이크는 누구든지 만들 수 없다. 아, 누구든지요? 네, 후보의 인물을 가지고서는. 본인도 못 만드는 본인도 못 만드는 그러면 거예요. AI 한동훈, AI 이재명, AI 윤석열 이거 네, 그거는 이제 완전-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일종의 이제 선복이었던 맛복이었고 네네. 이거 이제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게 비판을 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 아까의 미국의 사례처럼 바이든처럼 상대방 후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든지 바이든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활용될 때 규제하는 내용적 규제가 아니라 아예 기술을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래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네. 어디 선거에 후보로 나섰으면 내가 네. 그냥 내 이미지 만드는 것도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근데 나는 선거운동은 줄이려고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그렇죠. 선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논의가 너무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꼭 그 이미지만 만들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의 이미지가 뭐 일종의 정글북 같은 이쁜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하나의 사자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사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성분물로 많이 써가지고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네. 이런 거는 만들 수 있고 네. 또 사실은 또 다른 형식으로도 비방 전환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기술적으로 볼 때 VPN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국에서 만들지 않은 것처럼 업로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VPN은 네네. 뭐 요즘 VPN 앱 정말 너무나도 많고 쉽게 맞아요.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다른 나라에서 올라온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막기도 어렵고 차단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요. 상대 후보 진영에서 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로 이렇게 로봇콜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상천외한 다양한 수단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도 바짝 긴장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응책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사람 100명이서 다 막을 수 있는 일인지도 전 잘 모르겠고요. 분명하게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이 너무나도 그 일방적인 후보의 이미지만을 쓰는 딥페이크를 금지하고 있지. 예를 들면은 현빈의 이미지를 가지고 또는 뭐 유명한 뭐 이미지 그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셀럽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저는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불법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거는 또 규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되게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지지한다? 뭐 교황이 나와서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유명한 스님이 나오셔서 종교적 지도자가 나오셔서 난 누구를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난 누구를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사례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례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 AI를 써서 만들면 안 된다고 했는데 포토샵을 쓸 수 있고 일단 네. 사람이 포토샵 쓰는 걸 자동화할 수도 사실 있잖아요. 챗GPT로 코딩 해가지고 그렇죠. 챗GPT가 만든 파이썬 코드 가지고 이 포토샵을 보정하는 거를 자동화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그 인공지능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여러분 요즘 포토샵 자체에도 이미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포토샵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포토샵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몇 개 클릭하면 그 배경들 다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예를 들면 후보가 나왔어요. 후보가 나왔는데 후보가 예를 들면 찍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재래시장 상인들과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를 모습을 가지고
하나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정치적 메시지를 볼 때 너무나도 긍정적인 메시지만 담겨 있어요. 이걸 규제할 건가?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저도 제 동생네 회사 좀 도와주면서 줄 서는 카페의 비밀 뭐 이런 슬로건을 걸 때 줄 서는 카페 어디가 사진 찍지? 아 AI로 만들자. 그래서 줄 서는 카페의 사람들 막 그 모습들을 갖다 AI로 만들었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 후보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의 어떤 막 줄을 서 있고 악수하려고 서 있고 네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그러면 불법으로 볼 것이냐. 너무나도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상상력을 너무 쉽게 보고 있다. 선관위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이 정도의 규제하는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좀 법안이 세밀해질 필요가 있고 이 법안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어떠한 저예산 선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3지대 후보라든지 조금은 이러한 소수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막아버린다라면 저는 이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 맞아요. 기성 정치인, 네. 지역에 조직 있는 사람은 어디 가면은 사람들을 확 동원해가지고 그냥 네. 주변에 세우고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네. 다 돈이 드는 일이고, 그게 네. 평소에. 근데 그런 조직 없는 사람은 또 기술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건 또 막아.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다양성,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양성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근데 지금 한국에서 논의는 전혀 국회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딥페이크의 피해는 정치인들보다 수많은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적대적인 이러한 기술의 오남용,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으로도 전혀 되고 있지 않고 국회에서는 아예 진행도 안 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본인들 일이니까 서둘러서 빨리 뭐 통과시키고 네. 그 정치 관련된 거는 네, 사실 그리고 양당이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도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져줘야 될 시각 자체는 더욱더 많은 그러니까 다수 여성에게 있다라는 것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오늘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네. 말씀 들으면서 진짜 소름 끼치는 게 N번방은 우리 곁에 와 있고 쓰나미예요, 진짜 이제는요.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네. 거잖아요. 네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얼른 좀 분발해가지고 네. 이 정치인들이 선거에 관심을 쏟는 것만큼 이런 규제 법안 만드는데 좀 논의를 해주면 좋겠네요. 네. 네, 강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반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어요? 오늘 딥페이크 얘기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내일도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그리고 원혜영 전 국회의원님 모셔서 깊이 있는 이야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 12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